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46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영화를 이야기하기 앞서 오랜만에 댓글과 후원이 달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아이디 어띵님이 만캐시를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내용은 예전 방송 들을 수 없느냐고 40화 이후 방송만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거는 사운드 클라우드 이쪽 주소를 스미스 군이 남겼으니 이쪽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네이버 앤스토어에 가장 따뜻한 색 블루가 무료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의 평가가 궁금하시다고 제가 꼭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띵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정한 영화 패터슨인데, 네. 최근 개봉작 중에서 볼만한 영화로 생각이 되어서 선정했고요. 네. 작품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패터슨이고요. 제작은 애니멀 킹덤과 아마존 스튜디오 등이 있고, 배급은 블리커 스트리트 미디어 등에서 맡았습니다. 감독과 각본과 음악은 짐 자무시고, 편집은 아폰소 곤칼베스, 촬영은 프레데릭 엠스, 미술은 마크 프라이드버그, 개봉일은 미국 기준 2016년 12월 28일이고 한국에는 2017년 12월 21일에 개봉하면서 1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칸 영화제에서 종려견상을 받았습니다. 종려견상. 네, 그러니까 이게 황금 종려상을 주듯이 강아지에게 연기상을 줬고요. 네. LA 영화비평가협회에서 나무주연상을 주었고 토론토 영화비평가협회에서도 나무주연상을 수여했습니다. 네. 로튼 토마토에서는 96%의 신선도와 8.5점의 스코어를 보여줬고 탑 크리틱들도 비슷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청중 스코어를 보면은 신선도는 71%고 평점은 3.7점이고요.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 스코어가 90점이고 유저 스코어가 7.9점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네, 격차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들 호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 트리비아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의 초고는 20년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오. 꽤 구체적인 단계까지 계획은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2015년 가을에 30일간에 걸쳐서 촬영되었다고 하고요. 뉴저지주의 패터슨과 뉴욕의 몇 군데를 선정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시들은 짐 자무시가 좋아하는 시인인 론 파젯의 작품인데 기존에 쓰여진 것들도 있고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부 목요일에 주인공 패터슨이 만나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쓴 시는 짐 자무시가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중에 마빈이라는 개가 나오잖아요. 네네. 아까 언급했듯이 종려견상의 주인공. 네. 그 개가 원래는 넬리라는 이름의 개고 암컷인데 숙회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트랜스젠더 견이라고. 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 촬영 2달 뒤에 사망했다고 하고 그리고 작중 인물인 패터슨의 아내 로라는 페트라르카라는 이탈리아 학자의 뮤즈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게 일설에는 아내로 알려졌는데 사실 아내는 아니었고 실상 만난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제한적으로만 서로 접촉했다고 합니다. 파종지병이죠. 트리비아는 이 정도고 감독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은 짐 자무시고 1953년생이고요. 오하이오주 독일계 중산층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나 미술이나 문학 등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1971년에는 노스웨스트 대학 메딜 저널리즘 스쿨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가 저널리즘 스쿨이다 보니까 짐 자무시의 취향하고 맞지 않아서 그쵸. 대학에서 편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너는 여기서 공부할 적성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영미문학을 전공했고요. 콜롬비아 대학 재학 도중에 교환 프로그램으로 파리에서 10개월간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영화라든지 미술 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1976년 파리에서 귀국해서 뉴욕에서 뮤지션 활동하다가 뉴욕대 티시 예술대학 영화대학원에 즉흥적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화 공부를 마치고 1980년 영원한 휴가라는 작품으로 장편영화 데뷔를 하게 되죠. 이게 초기 개인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 나온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영원한 휴가, 1984년 천국보다 낯선, 1986년 다운바이로, 1989년 미스테리 트레인, 1991년 지상의 방, 1995년 데드맨,
1997년 이어 오브 더 호스, 1999년 고스도, 2003년 커피와 담배 연작, 2005년 브로큰 플라워, 2009년 리미트 오브 컨트롤, 2013년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 살아남는다, 2016년 패터슨, 그리고 같은 해 김미 데인저라는 다큐멘터리도 찍었는데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작품 숫자도 굉장히 많고 2년에서 4년 사이에 한 편 정도는 찍어주는 꾸준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김장훈 씨 감독이 뮤지션으로 활동했던 걸 처음 알았네요. 네. 네. 자기 앨범도 있고 그래서 자기 영화 음악도 자기가 선정하고 그러죠. 대충 70년대에서 80년대 뉴욕 스타일이죠. 인디 스타일. 그쪽에 그런 모던 락이나 아트락 같은 걸 쓰는 편이고 델 비잔틴이라는 밴드도 이 시절에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짐자무시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 영화는 처음부터 반복과 변주에 초점을 두고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네. 일상은 계속 반복되지만 그것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영화로 형상화해보자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감독 소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패터슨을 제외하고 네 작품 정도 봤네요. 네. 천국보다 낯선, 브로큰 플라워,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커피와 담배.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어요. 53년생이거든요. 오히려 되게 젊은 감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80년대, 90년대보다는 오히려 지금 와서 영화적인 스타일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커피와 담배 너무나도 재밌게 봤어요. 짤막짤막한 단편들을 모아서 커피와 담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80년대 후반부터 쭉 연작으로 만든 것들 그때 한 번에 장편 영화로 된 거였죠. 네,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는 둘째치고 소재 하나하나마다 단편 하나하나마다 얘기가 너무나도 대화를 잘 이루어져 있고 단막극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결코 짧지 않아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거부감 없이 살짝 가벼우면서도 되게 뼈있는 주제들로 다가와가지고 인상적인 기억이 납니다. 짐자무시 영화 보면은 대화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대화들이 아무 주제도 없는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냐면 그건 아니지만 그거에 굳이 천착할 필요는 없는 그냥 그 사람들의 어울림과 어우러짐 그 자체를 즐기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코어를 이루죠. 그리고 음악 사용이 꽤 두드러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70년대에서 80년대 뉴욕 인디 스타일의 음악들이 기교 있게 사용되죠. 좀 앙증맞기도 하고 간혹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 살아남는다가 패터슨 전에 근작이었잖아. 그렇죠. 그냥 그거는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 힙스터스러운 허세레스 영화였어. 그렇죠. 어. 복장부터가 어. 선글라스 끼고 흡혈귀들이 어. 아주 굉장하죠. 초보 인디스러운 인디 구력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영화였는데 짐자무시가 만들었다고. 난 짐자무시 영화인지도 몰랐어 그거 처음에 크레딧 올라오고 나서 알았거든. 우연히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유머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에서 관념적인 얘기, 핵심을 짚는 이야기 그런 대사나 무거운 뼈있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되게 가볍고 시시껄렁한 이야기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중요한 얘기 같이 들리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되게 가볍게 접근하지만 영화 끝나고 나서는 뒷맛이 많이 남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우를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애덤 드라이버하고 골시프트의 파라니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인물들은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서 일단 애덤 드라이버는 1983년생이고 이미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죠. 네. 사일런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네. 작품 중반에 객사당하는 그죠. 주인공은 주인공 보정받아서 계속 사는데 네. 똑같은 처지인데도 이 신부가 죽는 건 아무도 말리지 않는 네. 그런 역할이었죠. 네, 불쌍했어요. 네. 최근에는 뭐 스타워즈 시리즈 네. 때문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고 네. 이번 작품에서 호연을 했죠. 미국 동부에 사는 블루컬러 노동자이자 아마추어 시인이라는 롤에 최적화된 외모와 분위기 연출을 해내지 않았나. 공감하는 바고 일상이 반복되잖아. 근데 지루할 수도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몰래 사실 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무표정에 되게 잘 담아내더라고요.
그냥 무표정한데 그거 있잖아. 무표정한데 슬픔, 무표정한데 지루함, 무표정한데 기쁨 이런 거. 그게 분위기를 묘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런닝맨에 나오는 이광수 배우 있잖아요. 너무 비슷하게 가지고 다들 그 얘기하지. 이광수도 이런 연기하면 잘할 것 같은데 괜히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입이 큰 게 잘 맞아 떨어졌지. 입이 크니까 말을 할 것 같은데 다물고 있으니까 임팩트가 크잖아.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꽉 다물고 있는 사실 그 단호함. 키도 크고 옷발도 잘 받아가지고 풀샷으로 잡아주는데 되게 멋있거든요. 비율도 되게 좋고. 그렇지. 근데 멍한 표정에 지루하기도 하는데 뭔가 생각은 하고 있는 꺽다리 느낌? 이외에 개인사를 살펴보면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났고 10대 시절에 파이트 클럽을 보고서 자기도 친구들끼리 파이트 클럽을 만들었다고. 아 진짜? 그리고 2001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년 8개월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출신이야. 근데 이라크전에 투입되기 직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늑골이 부러져가지고 일병 상태에서 의병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는 텔레마케터나 방문 판매원 등으로 일을 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줄리어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연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연기를 배운 경험을 회상하면서 군대에 비하면 연기는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치. 해병대에 비하면은 그래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군바디 마인드도 남아있고 꽤 터프한 체질이라서 같이 학교 다니는 동문들을 꽤 괴롭게 한 적이 있었다고. 사람이 기가 세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 때문에 울게 된 사람들도 몇 명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막. 이게 외모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이 연기랑은. 뭐 입 다물고 눈 부다리면서 막 주먹 휘두르고 이러면은 쫄지. 그래서 그 바에서 총격시 벌어질 때 그 액션이 꽤 멋있더라고. 이유가 있었네. 한따까리 했었던. 네,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골시프테 파라니가 로라 역을 맡았는데 이 사람도 1983년생이고 대표작으로는 부티크, 바디 오브 라이즈, 어바웃 엘리, 이프 유 다이,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 호세 마리아 신부의 길, 어떤 여인의 고백, 엑소더스, 에덴, 캐리비안의 적 시리즈 등에 나왔습니다. 이란의 배우고요. 음악 활동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음악 공부를 했고 꽤 재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꽤 주목을 받은 배우죠. 그래서 금방 이란 바깥에 해외 영화계로 진출했고 그래서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보여줬죠. 그 때문에 예전에 프랑스 잡지에서 누드 촬영샷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란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전혀 저거 미친년이다. 반율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해외 기반이 워낙 탄탄해서 나 그럼 해외 가서 활동하겠음 하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빠이빠이 하고 이란이랑. 페르시아어는 당연히 모국어니까 잘하고 프랑스어하고 영어도 능통하다고 합니다.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인의 고백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전쟁 상태가 벌어져가지고 아비규환이 되죠. 근데 주인공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편에게 첩실 비슷하게 들어간 그런 여성인데 남편이 그 전쟁통 동안에 식물인간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집에서 보양하면서 침묵의 돌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돌이라는 거는 이슬람 쪽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돌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마치 고해성사 같은 걸 하듯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남편을 상대로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던 와중에 침략군의 일원이었던 어떤 군인과 썸씽에 빠지게 되죠. 대충 그렇게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이 작품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은 아니었는데 연기만큼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식물인간 남편 상대로 계속 자기 이야기를 주절주절 떠들거든요. 2시간 가량의 러닝타임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때 존재감이 상당히 빛을 발했죠. 원탑 영화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 최근에는 블록버스터 이거저거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얼굴과 이름은 알렸지만 딱히 성공은 못 거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디 오브 라이즈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 언밸런스하다고 느껴져요. 언밸런스? 네. 파라니 같은 아내가 있으면은 굳이 시 안 써도 맨날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 이쁘잖아.
근데 버스기사 이 남편이 내가 볼 때는 일상이 지루함도 조금 있는 표정인데 사실 아내 얼굴만 뜯어먹어도 그냥 평생은 살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신 거야 아내분이. 그래서 아니 얘기하고 하는 주제에 너무 어긋날 정도로 아름다운 게 아닌가 배우가. 그 정도로 샘났습니다. 뭐 애슐리 콜 같은 케이스도 있잖아. 세계 최고 수준의 미인을 부인으로 뒀지만 네. 외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존나 된통 두들겨 맞은. 그쵸. 이 친구는 시로 매도를 하고 있네요. 예, 배우 소개도 이 정도로 맞춰봤고요. 영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